오래전부터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특히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매일의 스트레스와 시간 부족으로 인해 건강을 챙기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도 식습관 개선은 비교적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이다. 오늘은 식습관 개선으로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수칙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현대인은 바쁜 일 때문에 아침을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뇌의 집중력을 높이고 체중 관리를 돕는다. 실제로 직장인 민호 씨는 아침 식사를 시작한 이후에 아침 회의에서 더 활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고 업무에 대한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한다. 두 번째 수칙은 물 많이 마시기이다. 물은 우리의 몸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와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준다. 다솜 씨는 매일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서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소화도 더 잘 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수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이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켜준다. 영희 씨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먹기 시작하면서 피로함과 무거웠던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피부가 건강해짐을 느꼈다. 네 번째 수칙, 소금과 설탕의 섭취 줄이기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을 줄여준다. 술빈 씨는 음식을 요리할 때 간을 덜하고 음료에서도 당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변화는 그가 매년 정기 검진에서 더 나은 수치를 받게 만들어 주었다. 다섯 번째 수칙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이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은 꼭 중요하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한 식단으로 메뉴를 구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나는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활력을 더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섯 번째 수칙은 작은 식사를 자주 하라는 것이다. 작은 식사를 자주 하면 에너지 레벨이 꾸준하게 유지되며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 소규모 식사를 실천하면서 소희 씨는 일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으며 허기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수칙은 저녁 식사를 과하지 않게 조절하기이다.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 철수 씨는 저녁 식사 후에 부대를 벗어난 공복감 덕분에 숙면을 취했고 아침에 더욱 상쾌한 기분을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 건강한 식습관은 결코 단순히 체중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을 개선하고 각자의 생활에서 더 나은 하루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된다. 이러한 수칙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집중력을 잃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흔히 일이나 공부 중간에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생각이 산만해지는 경험을 한다. 이런 순간들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계획한 일정을 끝내기조차 어려워진다. 그래서 나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뇌 운동법을 찾게 되었다. 그 운동법의 핵심은 단지 하루 10분에서 시작한다. 처음에 이 방법을 권해준 이는 오랜 친구인 지훈이었다. 그는 항상 집중력이 뛰어나서 여러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잘 해내곤 했다. 어느 날 그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자신만의 뇌 운동법이 있다고 했다. 나는 얼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지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뇌 훈련 앱을 사용한다고 했다. 이 앱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고 각 개인의 수준에 맞는 훈련 과제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앱 자체가 아니라 그가 추천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우선 첫 번째로 그가 추천한 것은 집중 호흡 훈련이었다. 5분간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방법이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놓기를 반복 생각하며 현재의 순간에만 몰입하도록 한다. 이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잡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는 숫자 퍼즐이었는데 지호는 이를 통해 뇌의 논리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보통 십자말풀이나 수학 방정식을 하루 5분씩 풀면서 뇌 운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각화 훈련을 소개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눈을 감고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시각적으로 일을 떠올리면 실제로 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호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어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나도 지훈의 추천을 따르기로 했다. 눈에 띄는 효과를 보려면 꾸준함이 필요했다. 처음 시작할 땐 지루하고 생소했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아침에 더욱 활기차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하루 10분의 뇌 운동은 우리의 집중력을 높이고 일상을 더 효과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든지 그 비밀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지혜라는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겨울마다 감기에 걸려 고생하곤 했다. 지혜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그녀는 마을 도서관에 가서 면역력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비타민C의 중요성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이 책은 비타민C가 인체 면역 체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돕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지혜는 이 책을 계기로 비타민C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식단을 점검했다. 그녀는 그동안 과일과 채소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그녀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하기로 결심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간식으로 사과와 딸기를 먹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는 브로콜리와 피망을 포함한 만큼 다양한 채소가 포함되도록 했다. 하지만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도움을 받아 비타민C의 중요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그녀는 직접 연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비타민C의 다양한 효능과 이를 음식으로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주민들은 지혜의 열정적인 발표에 감명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세미나 후 지혜는 이웃들과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들을 이용한 공동 요리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서는 매주 다양한 비타민C 요리법을 시도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은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되었고 감기와 같은 질병에 덜 걸리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지혜는 평소와 달리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식습관 덕분에 몸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비타민C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꾸준히 힘썼다. 이 이야기는 단지 비타민C 섭취만이 아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구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비타민C는 그 시작점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다. 지혜와 마을 사람들은 이제 비타민C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네 번째 이야기한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강도 운동 루틴을 따라가던 시대가 있었다. No pain, no gain 이라는 구호 아래 자신의 몸 상태나 체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운동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운동에도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꾸준히 입증되었다. 지금부터 5년 전 30을 칸 넘긴 경민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체력을 단련하던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직장에서 보내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기 위해 매일 똑같은 코스를 같은 속도로 달렸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분명 체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몸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릎 통증과 발목 힘줄의 염증으로 병원을 찾아야만 했다. 병원에서는 경민에게 그의 운동 루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경민에게 개인화된 운동 플랜을 제안했다. 먼저 경민의 신체 평가를 통해 그의 컨디션과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맞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그는 이제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운동, 강도와 종류를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부담을 늘려갔다. 예를 들어 무릎에 부담이 가는 날에는 가벼운 수영이나 요가로 운동을 대체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날에는 인터벌 러닝과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민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운동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소통하며 리듬을 맞추어 갔다. 그의 몸은 안정감을 찾았고 무릎 통증은 점차 사라졌다. 경민은 그렇게 얻은 깨달음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다. 경민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시사점을 주었다. 개인화된 운동은 단지 부상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운동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생활 습관, 식단, 심지어는 심리적인 요인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계획된 운동은 각자의 목적에 맞게 몸을 단련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 많은 피트니스 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맞춤형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피트니스 앱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코치들은 실시간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해준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더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노화에 따라 변하는 신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운동이 필요하다. 경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인화된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운동량을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자신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의 흐름을 타고 컨디션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은 이제 필수적인 선택지가 되었다.